다음에는 우리가 좌파들에 의한 근현대사 왜곡의 실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용삼 펜앤마이크 대기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발제문에는 몇 사람의 이제 좌파학자들이 우리 역사관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 강만길 교수, 리영희, 정혜구, 송둘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아이덴티티가 거의 비슷합니다.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1945년 이전까지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다.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는데 외세가 어느 날 1945년에 우리를 강제로 찢어놨다. 그러니까 외세 이것들 다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양보해가지고 하나의 나라로 다시 봉합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이념 체제 이따운 거, 이 째짠 거 이런 걸 왜 따지냐. 이런 거 다 초월해가지고 우리 아주 숭고한 이상인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가자. 겉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 강만길, 이영희, 정혜구, 송둘 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요즘에 이 좌파들 너무 한국인들이 공부를 안 해서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백낙청, 조정래, 문익환, 고은, 윤희상 이런 사람들의 이 발언과 저작들을 분석을 해서 폭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가 필요 없어요. 민족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심각하다고 할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역사를 아주 특히 우리 현대사를 분탕질한 대표적인 사람이 리영희 교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이름도 북한식으로 리영이라고 표기를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리영이라는 사람이, 제가 조선일보 출신인데 저분이 조선일보 외신부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입사했을 때는 저분이 이제 퇴사하는 바람에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저분의 그 압제를 제가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도영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나중에 조선일보 나와가지고 그 한국논단을 만드신 분인데, 이도영 선생이 리영희 외신부장 밑에서 온갖 탄압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방동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은 반쯤 다 죽여놨다고 그래요. 이 이동 선배님한테 말씀 들어보요. 그래가지고 제가 1994년에 이거 안 되겠다. 이영희 한번 내가 때려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양대 교수를 할 때 제가 인터뷰를 좀 하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찾아와라. 그래서 갔어요. 녹음기를 딱 켜놓고, 아니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북한 얘기하고 북한에서 살다 온 탈북자들 얘기가 왜 180도로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덜덜덜덜 떨더니 나 너 같은 놈하고 인터뷰 안 해 하고 도망갔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양반 진짜 천하의 겁쟁이구나. 이분은 고향이 압록강 부근입니다. 평안북도에서 태어났어요. 월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해양대학교를 나오고 6.25가 났을 때 국군 통역장교로 들어가서 육군 장교가 돼가지고 자기가 소속돼 있던 부대가 거창양민 학살 사건에 가담이 됐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양반이 뭔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거 국군이 국민을 죽여도 되나? 이런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막수주의예요. 모택동주의예요.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의 세례를 받게 된 것은 그때 거창양민 사건의 이 모순을 자기가 해결한답시고 간 것이 바로 막시즘이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마오쩌둥의 영향을 받은 바 크지만 군대 시절에 막수를 접하게 됐다. 이 사람이 육군 소령으로 제대를 하는데 장교로 계속 근무하는 내내 마르크스 공부하고 모택동 공부하고 쿠바 혁명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괴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트남전을 반대하고 반공법을 엉망진창으로 비판하고 그러다가 10번 투옥되고 옥살이를 하고 이제 이런 그 순환을 당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이념적인 고향을 찾아간다고 찾아간 중국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은 문화대혁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화대혁명을 인류가 나가야 될 유토피아라고 미친듯이 미화 찬양을 한 기록들이 우상과 이성, 전환시대의 논리, 8억 인가에 대화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영이라는 사람이 의식화의 은사로 추앙을 받는 것은 이 사람이 학설이나 이 이론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핵심 본질은 바로 운동권들이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면은 국가보안법으로 감방에 가니까 자기네들보다 훨씬 권위가 있는 한양대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이 리영이가 운동권 애들의 이야기를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를 대변해줘가지고 탄압을 당했으니까 너는 그에 합당한 만큼의 뭔가 이익을 줄게. 그래가지고 뭐 의식화 은사니 뭐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 먹고 사는 문제 전혀 걱정 안 했습니다. 지금 좌파들의 핵심 논리는 이거예요. 야 물어 뜯어 막. 그래서 앞세우고 이 사람을 막 높이 평가해주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면 그 사람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문화대혁명을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이상세계를 만들기 위한 인류 최초의 위대한 실험이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이도영 선생님이 그 연구한 결과입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이 리영이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인기가 있어서 지성인들이 막 감독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일본에서 야, 이 책 한번 번역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번역을 하기 위해서 출판사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일본 좌익들의 팜플렛을 갖다 그대로 베낀 거예요. 표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못하겠다. 색가위에 나와 있는 좌익들도 막 갖다 베낀 게 바로 문화대혁명을 찬양하는 그런 글이었고, 그게 여과 없이 우리 청년들의 머릿속을 아주 붉게 물들인 것이죠. 문화대혁명을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레닌은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을 했으나 공업화는 못했는데, 스탈린은 공업화를 했는데 인간혁명을 못했는데, 이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공업화와 인간혁명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인간을 말살하는 이런 행위를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행했대요. 이런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 양반의 거의 모든 저서가 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우상과 이성인이 8억인가에 대한 이런 책을 출간할 그 무렵은 이미 모택동이가 이제 죽어가지고 문화대혁명이 아주 인간 도살의 아주 끔찍한 범죄 극이었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나 문화대혁명을 내가 착각을 하고 정말 내가 사과한다. 문화대혁명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달랐다라고 단 한 번도 인정을 안 했고, 그리고 사과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대화라는 그 자서전 비슷한 곳에서 자기가 모택동의 사상과 철학과 행동 양식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학문적인 글쓰기는 이게 어떤 이성적인 성찰이 아니라 그냥 중국 공산당의 선도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자기가 자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인류가 나가야 될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나서 등소평이 등장을 해서 개혁개방을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이 인류의 이상향을 이 등소평이가 전부 시장경제 무슨 이런 걸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영이라는 사람이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을 마구 비난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아주 일종의 이제 멘붕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발견한 게 누구냐? 김일성의 주체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회주의 동구권이 막 무너지고 소련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러면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김일성 쪽으로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사상의 계절을 보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진짜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이런 걸 자기가 이 세상에 아마 실현하고 가려고 아주 작심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북한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민족을 앞세우는 겁니다. 항일 발산을 했던 사람들이 지도층을 이룬 이상향에 가까운 사회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은 인간성과 인민에 대한 사랑, 이게 막 지극하기 때문에 인민들이 김일성 주석을 너무나 경외한다. 자본주의가 지금 다 병들었으니까 북한의 주체사상이 인류가 나가야 될 새로운 대안이다. 대한민국 이거 완전히 개판은 온전이고 외세나 추종하고 말도 안 되는 시장경제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 다 때려치고 북한을 모델로 해서 사회주의 원리와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주장을 한겨레 신문을 통해 가지고 미친 듯이 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영이가 뭐라고 북한을 찬양했는지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북한은 우리처럼 잘 먹지는 못하지만, 아까 이제 이승근 박사님이 밥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결같이 맑고 깨끗하고 뺏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회다. 그럼 그런 사회 그렇게 조금에 가서 살면 되지. 이 사람 뭐 북한 갔다가 또 열심히 견해를 와서 또 한국에서 살아요. 또 풍족하지는 않아도 이상적인 사회고 한국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가진 사회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민족 간 국가 간에 있어 본받을 만한 주권의식을 내포한 사상이랍니다. 북한은 일당 독재지만 인간적이래요. 사회적인 나눔, 협동, 순박함, 이기심, 동기와 목적을 두지 않는 재산제도도 좋은 동목을 가진 사회래요. 그렇게 좋은 거에서 하시면 되지. 뭐를 지저분하고 더러운 대한민국에서 하려고 고생을 해요. 자,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들이 만든 나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북한의 주체사상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걸 거부하는 이 대한민국은 싹수가 노란 나라야. 그래서 노무현 같은 사람, 문재인 같은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싹 밀어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나라로 가자.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리영이의 수제자가 노무현과 문재인이거든요. 자, 여기서 리영이라는 사람이 2004년에 한반도 정세와 통일 전망이라는 강연에서 체제 수렴적인 통합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체제 수렴적인 통합이 뭔가 봤더니 남북한이 거의 비슷한 성격의 체제로 수렴한 뒤에 통일을 해야 헷갈리지 않는다. 한국은 우익 편협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북한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극우 반공은 체제 수렴적 통합을 위해 극복해야 될 1차적 과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체제로 수렴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빵에 가니까 이 부분을 계속 얼버무려요. 그러면서 뭔가 이상한 얘기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북한 상호 이처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상은 게마인샤프트적인 사회래요. 우리말로 하면 공동사회였죠. 근데 이 공동사회는 그럼 뭐냐? 사회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를 하고 비록 개인이 소유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사회. 개개인은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뭐예요? 그런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예요. 근데 자기 입으로는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또 고영주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심지어 이 리영이라는 사람은 혹시라도 이 타락한 대한민국이 이 순수한 김일성 체제를 오염시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어요. 통일이 되면 인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를 위해 노력해온 북한의 인간과 사회와 재산을 남한 사회에 이 투기꾼들이 범죄적 형태로 동화시키지는 않을까 이걸 고민한 겁니다. 남한은 악의 사회고 북한은 선의 사회예요. 이 타락한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식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분이 리영이에요. 그 수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입에서는 우리 근현대사는 소련들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으니까 이런 그 정의가 죽은 이런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선한 나라로 만드는 것은 이거는 좋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이 얼빠진 지식인과 학자와 교수와 정신 나간 언론인들은 의식화의 은사,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지식인과 책 1위가 리영이래요. 2000년 신문의 날을 맞아가지고 한국기자협회가 행한 조사에서 현존하는 가장 존경하는 기자가 리영이래요. 또 독립기념관장까지 지냈던 이 김삼웅이라는 이 사람은 리영이를 한국의 소크라테스래요. 한마디로 이분은 의식화의 은사가 아니라 의식화의 원흉입니다. 괴물이죠, 괴물. 그런데 제가 아주 리영이하고도 뜨진 않았지만 맞짱뜨기 일보 직전까지 가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대가 센 사람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열심히 이 사람을 영웅으로 떠받들어주니까 진짜 자기가 영웅인 줄 알아요. 근데 비판의 칼날들이 되면 한없이 나약한 사람들이 리영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얌전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인세가지고 호의호식할 때 이런 사람들 비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강만길, 리영이, 정혜구, 송두율, 백낙청, 조정래, 문익환, 고은, 윤희상 이런 사람들 공히
다 북한 가서 열심히 대접받고, 북한에서 뭐 특히 뭐 송들 같은 사람은 뭐 서열 22위까지 오르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받고 지원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도 끝끝내 이 사람들은 남한에 와서 탄압을 당할지언정 북한에 안 살고 다시 와요. 리영이라는 사람도 제 기록을 보면 여러 차례 공식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북한에 갔다가, 북한에 자기 친척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만 보고 열심히 견해를 봐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도 아는 거예요. 북한은 인간이 살 때가 아니고, 이충근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밥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이런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견해를 와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밥벌이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어르신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 체제가 혹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절대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들 다 겁쟁이에요. 비판의 칼날을 정확하게 들이대면 이 사람들은 찍소리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체계적인 비판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얘기를 못하도록 우리가 방화벽을 세워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 파괴 위험과 헌법소라는 제목으로 오세인 변호사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오세인 변호사입니다. 우리에게는 헌법소라고 하는 가치가 중요하니까 계속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대략 대한민국 체제 파괴 위협 세력의 개념과 어떠한 세력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체제 파괴 기도 양상들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는지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자세를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해방을 맞은 지 79년이 됐습니다. 이 79년의 역사는 한마디로 반대한민국 세력의 체제 파괴 출동을 막아낸 역사이자 헌법을 수호하면서 민주화와 고도 성장을 일으켜온 역사,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을 정리한다면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 체제로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것, 그리고 튼튼한 안보와 사회 안정을 일으켜온 것, 그리고 적화 공작에 맞서서 헌법과 체제 수호 의지를 다져온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 체제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각종 파괴를策동하기 위한 위협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개념을 본다면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 또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 또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세력, 그리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면서 조작과 선동으로 사회를 교란하는 세력, 이 세력들을 체제 파괴 위협 세력의 범주로 넣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즉 사법부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적화 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 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체제 위협 세력분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 체제에 대해서 체제 파괴의 공작과策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기별로 대한민국 체제 파괴 공작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괄호 1번부터 괄호 11번까지 북한의 대남 공작과 대남 전략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북한의 대남 전략은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각 강도를 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른바 열중탕, 온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각 시기별로 이것이 굉장히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우선 45년부터 50년까지 남침 준비기에 있었던 파괴 공작들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9월 총파업 사건, 여순 주둔군 반란 사건, 그리고 제주 폭동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준비기를 거쳐가지고 6.25 남침이 50년 6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인명피해가 240만 명이 있었고 피난민 32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납북된 민간인만 하더라도 10만 명에 이르고 우리의 공업시설 45%가 파괴당했습니다. 6.25 전쟁이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실패로 귀결됐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또 다른 남침을 준비하면서 소위 자기들 표현대로 역량 비축기라고 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을 대략 53년부터 61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KNA기 납북 사건과 803 공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 역량 비축기 때부터 북한의 파괴 공작이 굉장히 극렬하게 전개되어 왔는데 지금은 우리들 기억에서조차 사라져가고 있는 사건들이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60년대, 61년부터 70년까지는 이른바 군사 모험기라고 전문가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남북 대결 과정에서 가장 극렬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남 공작은 당에서 북한 군부로 넘어가서 군부가 각종 공작을 진행했던 시기들입니다. 쭉 읽어보면 청와대 기습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푸에블로 납포 사건, 미국 해군 정찰기 격추 사건, 칼기 납북 사건, 해군 경비함 격침 사건, 전국 곳곳에서 열차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북과 충북 지역에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고 한국군과 미군을 직접적으로 기습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미군 항공대 헬기 피격하는 사건이 있었고 서해상해와 동해에서 다수의 어선 납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작들은 북한의 군부에서 진행했던 사건들이고 이 60년대에는 북한 군부가 대남 공작을 주관했던 시기입니다. 70년부터 88년까지 남북 대화와 적대 노선이 병행되던 시기였습니다. 북한이 이 시기에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이른바 NLPDR 노선에 전환시켰던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 여간첩 최수정 사건, 박 대통령 저격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미군 헬기 격추 사건, 난민전 사건, 그다음에 미국 정찰기 격추 사건, 다대포 해안 간첩 침투 사건, 아웅산 폭파 사건, 김포공항 북한 테러 사건, 그리고 그 유명했던 칼 858기 폭파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역시 북한의 군부가 주도하면서 당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니까 북한이 일반 통일투쟁 공세기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이른바 통일전선을 남한에 구축하자라고 하는 목표 아래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간첩 서경원 사건, 제4 땅굴 발견, 간첩 김낙중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90년 있었던 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사건은 북한 공산당의 북한 조선노동당의 고위 간부인 이선실이 직접 난파돼가지고 남한에다가 남노당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지하당을 구축했던 사건입니다. 6.25 휴전 끝나고 난 뒤에 있었던 사건으로는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94년부터 2000년까지는 소위 우리나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니까 이른바 당국에 대한,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정통성 시비를 가할 수가 없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이 시기에 당국과 민간을 분리시키는 전술을 구사하면서 통일전선과 함께 민간 교류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면에서 다양한 각종 공작과 파괴 책동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일별에 보면 간첩 김동식 사건, 강침투 잠수정 사건, 이한용 암살 사건, 북간첩 사건, 코 해안의 무장 간첩 침투 사건, 강화도 해안의 반잠수정 침투 사건, 여수 해안 침투 반잠수정 격침 사건, 제1차 연평해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우리 공안 사건 역사에서 대표적인 반국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범이 강철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영환이죠. 제가 이 김영환이 전향한 후에 한번 만나봤습니다. 밖에서. 그 강화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가지고 배를 타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초대소에서 각종 환대를 받으면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직접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지금도 그런 형태의 포섭 공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큰 경각심을 줬던 사건입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남 유화책을 구사한 시기입니다. 그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햇볕 정책과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포용 정책에 북한도 편승하는 한편 그것을 이용해서 20여 건의 제한적인 무력 도발이 있었고 2차 연평해전이 있었고 이 시기에 1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본격화됐습니다. 우리각에서 이제 우리가 지원해준 대북 지원을 활용해서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활용했다고 해서 대북 포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품게 하는 일들이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북한의 대남 적대 노선이 굉장히 노골화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이한 것이 이른바 사이버 공격이 대대적으로 감행됐습니다. 7.27 사이버 대란이 2009년에 있었고 디도스 공격과 농협 전상망 마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320, 625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한수원 해킹 사건이 있었고 서울 메트로 해킹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진그룹에 대한 해킹, 특히 국방부 통합 데이터센터에 대한 해킹은 우리한테 매우 쇼킹한 사태로 아직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거래소의 금융정보 해킹이 있었고 사건으로는 2013년도에 이석기가 주도한 아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로 사건은 해방 후에 남한 내에서 직접적으로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했던 사건이어서 우리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내란 음모 부분은 무죄가 나왔지만 내란 선동은 확실하게 유죄가 인정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2014년도에 통합신보당에 대한 유연성이 확인됐고 정당 해산이 있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 당시에 처벌받거나 아로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경기 동부연합 세력들이 완전히 척결되지 않고 계속 맥을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도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도권 의회에 진출해 있는 일부 인물들도 이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동부연합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른바 공천에서 연합을 함으로써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한해 교두보를 마련해 줬다는 점 때문에 우리 의식 있는 자유우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문재인 정부 이때 평화 공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을 펴는 이 시기에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사이버 공격, 또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성과 업비트에 대한 해킹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북한이 이 암호화폐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최소 17개 나라의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서 35차례에 걸친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최대 2조 4천억 원가량을 탈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피해 기관 중에서는 한국이 10건으로 최대 건수를 기록했는데 정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별다른 대응책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2020년에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왔던 대북 포용 정책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구적인 것이었는가를 체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서해에서 표류하는 민간인을 사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은 비타협적인 대남 적대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남 공작에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확대회의에서 대남 전략노선을 수정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상대로 한 일종의 유화 노선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김정은이 총화결정문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남조선을 더 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면서 북남관계를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북한이 앞으로 대화에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대화 채널을 완전히
걸어 잠글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책 없이 대북 유화 정책을 구사한다거나 북한에 대해서 경계심을 그런 대책과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체제 위협 세력들에 대한 많은 수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보면은 이른바 난민전 사건, 전민항련 사건, 한우회, 그다음에 뉴욕 거점 간첩단, 서울대 삼민투, 서울대 민춘이, 반제 구국 노동자 동맹, 또 한국 민중 전선 건설, 또 한통연, 민족 자주 군대 장치 투쟁위원회, 또 한통연 사건도 쭉 있었는데, 이 사건들에 나와 있는 이 단체들이 대부분 이적 단체이거나 반국가 단체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들입니다. 90년대 들어서도 이처럼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상당수가 이적 단체이거나 반국가 단체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또 여전히 진보 위련 사건이나 통일대축전, 방북단 사건, 또 한국청년단체 협의회, 송두율 사건, 1심의 사건, 남북공동선언 실천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송두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을 가져와서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결론을 가지고 왔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1심의 사건은 장 마이클이라고 하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교포가 북한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공작금을 받아와서 1심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각종 공작 활동과 대북 보고를 수행해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북한과 우리가 이른바 남북 교류를 굉장히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에 북한이 뒤에서는 이런 간첩 사건을 계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출동해 왔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들한테 굉장히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최근에 왜 간첩 사건이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2023년에 총 4건의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주 간첩단 사건입니다. 근래 있었던 사건이라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간첩단 사건은 제주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민노총 제주본부와 진보당, 민주당의 후신이죠. 여기를 장악하고 흩어진 제주 지역 진보 세력의 통합을 추진하고 소위 말하는 하층과 중층 통일전선 구축을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특이한 것은 반윤석열, 반보수, 반정부 투쟁을 반미 투쟁과 결부시켜서 추진하라고 하는 지령이 있었고, 그 지령을 수행했던 사건들입니다. 특히 지방선거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운동을 전개했고, 이 전개 활동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어렵게 보수정부가 다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보수정부 하에서 이런 간첩 사건들이 어렵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가 됐는데, 이게 전혀 여론의 반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지만, 이런 사건들이 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크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가, 저는 이 점이 너무나도 의아합니다. 저희가 정권 교체를 한 지 2년 반이 돼 가는데도 많은 국민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우리 도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들이 구속기간 내내 이 이른바 소위 법정투쟁, 변호인을 교체해서 기록을 다시 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기일 연기 신청하고, 또 변론에 들어가면은 증거 능력에 대한 시비를 걸어서 기일이 또 연기되고 하다가 이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석방돼 버렸습니다. 지금 재판이 아주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사람이 지금 석방돼서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뒤에서 말씀드릴 3건의 사건이 똑같습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이 보수 유튜브와 SNS를 그러니까 보수 유튜브들을 공격하고 보수 언론을 공격하라는 그런 중점적인 공작 방향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역시 현재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그냥 구속기간이 만료돼가지고 피고인들이 석방돼서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또
촛불 국민 대항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연계점을 갖고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에 침투한 간첩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뭐 내용도 상당히 중대한데 국가 핵심 부서의 노조원들을 통해 가지고 평택 이함대 사령부, 오산 공군기지, 화력발전소, 민주장 탱크 이런 데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북한에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북 지역 지하망 사건도 2023년도에 있었습니다. 북한 문화교류국 이게 전에 대외연락부가 확대 개편된 조직이죠. 문화교류 소속 공작원과 접선해서 베트남과 중국에서 접선을 하고 지령을 받고 그 지령에 따라 가지고 스테가노그래피, 첨단 암호화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서로 교신을 하면서 암약해왔던 이런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지금 여론의 반향을 전혀 얻지 못하고 또 국민들 뇌리에 별로 각인되지도 않고 경각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재판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보수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도 그 그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전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동안에 한미 동맹에 대한 무력화 정책들이 추진됐습니다.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거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시도한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군을 무력화하는 그 정책들이 시행됐습니다. 특히 2018년 평양 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로 나온 군사 분야 합의서는 북한에 대한 각종 정찰 자산들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안보 깜깜이 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정신교육 교재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된다거나 북한의 대남 전략이 어떠한 것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삭제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지난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보 수사기관들의 역량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됐고 안보경찰, 그나마 수사를 하고 있는 안보경찰의 인력과 예산도 크게 감축됐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지금도 이 폐지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겠죠. 안보수사기관이 무력화되는 것이겠죠. 이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가 환호해야 할 일들을 지금 우리 선으로 시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안보 전략적 대책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면 첫째, 올바른 안보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런 실효적 효과가 없는 대북 포용 정책의 결과를 분석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다시 회의적 관점에서 재검토해보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북한은 여전히 대남 혁명 전술과 대남 공작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을 우리를 적대시하면서 두 나라를 교전국 관계로 간주하겠다라고는 김정은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북한의 대남 혁명 전술과 대남 공작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넓게 공유를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여기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무력화되어 있는 안보수사 기관들의 역량과 인력, 예산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보수사를 뒷받침하는 각종 법제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투쟁을 통해서 각종 증거 능력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니까 법원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어쩌지 못한 상태로 그냥 재판이 흐지부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보 의식의 재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이른바 저희가 국력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현재 조지타운 대학 교수로 있는 레이 클라인 교수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CIA 차장을 지내신 국제정치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나라의 국력은 국토나 인구와 같은 크리티컬 매스와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을 합친 이런 물리적인 외형에다가 그 나라의 국가 전략과 국민 의지라고 하는 무형적인 요소를 곱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굉장히 유명한 방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력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M과 같은 유형 자산보다 뒤에 있는 국가 전략과 국민의 의지, 이것이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뒷부분이 0이 된다면 앞부분이 아무리 많아도 곱하기 하면 0이 돼버리겠죠. 뒷부분이 1 이하로 떨어진다면 앞부분이 1 이하로 감축되겠죠. 무엇보다도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의 의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수행하겠다는 명료한 의지를 갖고 그 의지를 정책으로 구현하고 실천에 옮길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체제 위협 세력들에 대해서 확고한 우위를 갖고 우리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간단한 질문을 세 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충근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충근 박사님은 그 통일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우리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국제 정세,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그 반응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간만에 강연을 듣고 보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좌파, 종북 세력,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통일이 방해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좌파 정부의 통일 정책은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그리고 우파 정부, 그러니까 통일 정책이 전두환 이후에는 대한민국은 통일 정책이 없습니다. 분단 관리 정책, 평화 유지 정책. 혹시 그 통일 정책을 얘기한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통일이라는 얘기를 꺼냈고 통일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헌법 보면은 대통령은 통일정책, 자유통일을 추구하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우파조차도 통일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추구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은 이 자유세계와 함께입니다. 다른 말로 미국과 함께라는 소리예요.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분단된 것이 우리 민족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해결 방법이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을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힘이 약화되고 있고 러시아가 약하고 북한이 약하고 간만에 한국과 일본이 붙었고 붙었다는 게 좀 말이 어폐가 있지만은 그래도 협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힘이 약화된 이 상황에서 말 안 듣는 북한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마침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유주의와 힘을 합쳐서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북한이 어느 때보다 약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통일 쪽으로 또는 서서히 또는 어쩌면 급격히 이 상황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통일은 결국 힘의 논리입니다. 통일을 원하는 자의 힘이 통일을 반대하는 자의 힘을 능가할 때 지금 통일을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힘보다 통일을 찬성하는 일본은 옛날부터 찬성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와서 자유통일을 지지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의 힘 더하기 미국의 힘 더하기 일본의 힘이 지금 저쪽 세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김용삼 기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 시민교육, 그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혹시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뭐 그런 걸 위해서 이영훈 선생님하고 이승만 학당을 제가 지금부터 8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몰이가 한창 시작되던 2016년 여름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언론도 안 가르치고 집안에서도 안 가르치니까 어떻게든지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사설학교라도 만들자. 그 사설학교의 모델은 과거 운동권들의 언더그라운드 서클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의식화 교육을 시키자. 대한민국을 건전하게 하는 의식화 교육.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8년 했는데 처음 예상했던 거하고는 달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발달해서 굳이 오프라인 교육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그다지 관심이 없는 컨텐츠가 없는 게 아니라 참여 의지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승만 학당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국가교육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국가 정체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여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부인 건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의 기본적인 것은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걸 침해할 수가 없다. 만일 이렇게 우리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일 그것을 우리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보완해주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해서 그 천부인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상통하는 그러한 법 이념을 선포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은 어떤 법률이 감히 뺏어갈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것은 합당한 개헌이 될 수 없는 거죠. 아까 전에 그 독일의 헌법이 함승회장님 말처럼 이 조항은 폐기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에 해당되는 이념. 그것은 다른 체제가 되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 헌법 개헌의 이름으로 개정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만일에 향후에 개헌의 이름으로 우리 헌법의 이념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을 변성하려고 시도한다면 예를 들어 자유권보다 사회권을 강조해가지고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의 본질을 침해한다든지 이렇게 비록 그것이 형식적으로 다수결이나 이런 제도를 통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재헌된 건국 이념과 헌법 질서를 그 자체가 침해한 거기 때문에 저항권 발동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항권 발동의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는 그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로 그 각각의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부터 자기 사명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제도권의 원외 강력위원장 이런 분들도 준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 각자가 그런 헌법 수호의 의무를 가진 당지자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나서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됩니다. 그 마무리하자면은 이충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통일의 기운이 다가오는 통일정부인과 동시에 항상 역사가 그렇듯이 우리 번영의 자유체제를 완전히 변성시키려는 그러한 세력이 또한 극성을 부리는 양기로가 갈림길이 함께 다가와 있는 중대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성국TV의 고성국입니다. 오세인 선생님한테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력 방정식 속에 S와 W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S 국가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민 의지가 매우 어떤 면에서 제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걱정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걸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선생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보선권이 출범한 지 한 2년 정도 지난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의 국가 전략이 현재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의 통일 방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그 견해 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국민들 속에 여론 속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그런 반향이 전혀 또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국민 의지와 관련해서는 다른 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없이 교육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고성국 선생님 운영하시는 TV에서도 그와 같은 유튜브 같은 방식 이것도 굉장히 국민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과 홍보만이 우리의 국민 의식을 강화시키고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시간을 끝내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포럼몰의 회장님께서 강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어찌 보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토론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네 분은 너무 훌륭한 제가 더 두 번, 세 번 중언부언 할 필요 없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25분이라는 너무 짧은 시간에 충분히 표현이 못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집에 이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담겨져 있으니 꼭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오세인 검사장 역시 공안검사답게 48년도부터 금년까지 있었던 모든 공안사건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과거 3년 동안 공안검사를 했지만 이토록 그렇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한눈으로 일목요연하게 본 적은 없거든요. 사람들은 흔히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그냥 그것이 사건인 줄 압니다. 그건 절대 사건이 아니고 치밀한 배후의 조정이 있어서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었거든요. 그것을 일련의 과정으로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하나의 간첩사건이 생겼구나, 하나의 그냥 국가 보안 사건이 생겼구나, 이렇게 쉽게 타성에 넘어갔던 것을 오늘은 그게 아니고 치밀한 70년간의 공작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영삼 대기자님이 발표했던 그 근대사의 왜곡, 아까는 이영희를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문재인이 그렇게 존경한다는 신영복이는 문재인이 이영희 저리 가랍니다. 더 하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거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심리는 어떤 심리였는지 여러분들이 김영삼 기자님이 쓴 자료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태우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법치주의라는 게 법이 법다워야지 그냥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시킨 법, 무지막지한 법, 헌법에 위반되는 법, 이것을 가지고 수단으로 삼아서 국가를 운영하는 건 법치주의가 아니죠. 법이 법다워야 된다. 어떤 게 법다운 법인가? 다시 말해서 헌법의 이념에 적합해야 된다. 헌법 이념이 뭔가? 이런 거를 도태우 변호사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충근 박사는 본래 본인이 하는 해박한 국제정세 지식을 가지고 특히 건국정신이 뭔가, 결국 건국정신이 헌법 이념에 나타났고 그 헌법 이념을 지키는 것이 법치 국가인 것이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역사 왜곡 세력이고 국가사범인 것, 공안사범인 것입니다. 이 네 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과거 검사 또는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딱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내부의 부패입니다. 부패해서 망하지 않는 나라 없었거든요. 모든 망한 나라, 모든 망한 왕조 다 부패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랬는데 좌파 세력들은 그 부패 범죄를 그나마라도 제도권 내에서 가장 잘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무력화시켰죠. 대통령 고만두는 바로 그날 그만두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검수완박법에 서명을 한 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부패시키기 위한, 다시 말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패 범죄를 완전히 은폐하기 위한 시도였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죠. 다음에 외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이 책동이 어떠했는가는 아까 충분히 보셨습니다. 요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렸죠. 아주 없애기가 국민한테 염치가 없으니까 경찰한테 이관하는 것처럼 했지만 경찰은 그거를 전혀 받아들일 인력과 예산이 전혀 없죠. 결국은 간첩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죠. 결국은 안으로 부패시키고 외적의 침입을 막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치밀한 공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안으로부터의 부패, 외부로부터의 침입, 요거를 못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도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복원시켜야 되죠. 빨리. 대통령 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했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저 지경이니 쉽게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안한 것이 국민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되겠다. 국회 해산을 위한 국민 마지막 저항권이라도 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토론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혼자만 생각지 마시고 바깥에 나가서 많은 분들께 계몽 전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